어제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곧바로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뒤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이 누가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 앞에는 침체된 경기 활성화와 대미 통상, 노동개혁 등 산적한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대응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정책 수혜 종목 간 주가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시장 기대감을 반영하듯 장 초반 2,700선을 돌파한 코스피는 2.6% 넘게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소년 노동자가 대한민국 최초의 노동자 출신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4일) 대통령 이재명,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4일 저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주요 과제와 대응 전략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와 함께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를 획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득표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첫 당면 과제로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우영준 기자입니다. 취임 선서를 마친 뒤 낭독한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는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정부 주도의 선제 대응과 민간 활력 회복을 병행하겠다는 실용주의적 국정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핵심 키워드로 성장 22번, 세계 17번, 경제를 12번씩 강조했는데 특히 성장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전략은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과 민간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재편 등으로 분류되는데 기업 중심의 혁신 기반 조성과 정부 역할 조정을 시사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거나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부분에 대해선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새벽 6시 21분에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사택에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합참 의장의 전화보고를 받은 뒤 숨가쁜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 첫날을 정대한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오전 9시 반쯤 새 대통령의 첫 출근길을 보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인천 계양구 자택을 나섰습니다. 첫 공식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적었습니다. 곧바로 국회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약식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대통령의 첫 점심 식사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와의 비빔밥 오찬, 화합과 통합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후 1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첫 인사와 함께 급선무인 경제회생을 위한 비상경제대응 TF의 가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며 첫 외교 일정도 소화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단입니다. 대통령실에 출근한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총리로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는데 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사 가운데 충직함과 능력을 기준으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첫 경제부총리에는 누가 선임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이 소식은 이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4선 의원으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가장 먼저 경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첫 비서실장에는 3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전략통으로 불리는 강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아 이번 대선을 치렀습니다. 7090 세대의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 후보자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새 정부가 경제부처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첫 경제부총리로는 경제관료 출신이 지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을 비롯해 기재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의원,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 인선에 대해 중장기적인 경제정책과 관련돼 있다면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로 인한 채무를 덜어두는 특단의 채무 탕감 대책을 예고해왔습니다. 서민금융정책의 핵심인 이 비탕감 방안에는 은행의 자율적 참여가 전제되기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일단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특단의 채무조정 대책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 때 빌린 채무들에 대해 탕감해주는 안이 있는데요. 여당 내부에서는 상환하고 남은 코로나 대출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10년 유예해주고 그동안의 이자를 탕감해주는 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수조 원 규모의 서민금융 안정기금을 신설하고 이 기금을 활용해 기존 채무의 금리는 낮추고 상환 기간은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무 경감 방안에는 은행들의 참여가 예상된다고요?
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 비탄감의 경우 보증부 대출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이 일부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가령 보증 비율이 90%인 채무 2억 원을 정부가 50% 탕감해준다면 채권자인 은행이 탕감액의 10%인 1,000만 원은 부담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부담 비율은 은행권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민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은행들로부터 일부 출연금을 걷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역시 은행권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은행권 관계자는 강제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상생금융 압박이 계속될 경우 보증부 대출 취급도 기피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과 반복적인 채무 조정이 정책 신뢰에 미칠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네, 성장과 민생 회복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지시한 비상경제 TF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공언해온 추가 경정 예산안 역시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이 내용은 정보용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오후에 1호 행정명령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 중에 약속했던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할 것을 1호 행정명령으로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민관협동 TF를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실, 내각, 국정기획위원회 등 다양한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새 정부는 이 TF를 중심으로 내수 침체를 비롯한 관세 피해 등 대내외 경제 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내수 진작 방안으로 2차 추경을 계속해서 예고해 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에 당선되면 3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는데요. 취임 선서에서도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곧장 2차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읽히는데요. 2차 추경에는 지난달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선 제외됐던 지역화폐 발행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올해만 놓고 본다면 30조도 저는 사실은 좀 부족하다고 봐요. 세수가 좀 힘들긴 하지만 5, 60조도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역화폐의 기능을 보면 승수 효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클 수 있다. 그럼 30조 원이 넘는 이번 2차 추경, 이 지역화폐는 어느 정도 규모로 포함될 걸로 예상되나요? 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나오진 않았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13조 원을 투입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통 역할을 해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지역화폐는 민생을 살리는 데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 추경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가 다음 달 하순 의결을 목표로 최소 30조 원, 또 최대 45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추경 당시 세계 잉여금 등 여유 자금을 이미 활용했기 때문에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조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정보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외교 통상 문제는 새 정부가 직면한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관계와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를 중심으로 한 대미 협상이 한창인데 미국이 중국 견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관심사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핵심 광물인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고 이에 미국은 반도체, 항공기 엔진 등 핵심 기술 수출 금지로 맞섰습니다. 미국은 철강이라든지 그 외 배터리 핵심 소재라든지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산을 배제하라는 시그널 같은 것들을 좀 한국 쪽에 좀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미국이 철강 관세율을 50%로 높이는 등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새 정부는 신속하게 관세 협의를 이끌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등 안보 문제도 엮여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미중 관계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 국가의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선 축하 메시지를 통해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고 밝히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가 과거 경제 산업적 보완 관계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경쟁 관계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력으로나 첨단 기술이라든지 예전같이 이렇게 눈치만 봐야 되는 그런 국가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양국 간의 관계에서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외교를 결국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네, 후보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노동계를 위한 공약들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른바 주 4.5일제와 노란봉투법 도입 등을 내세운 만큼 이들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신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 4.5일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면 어쨌든 업무 효율도 좋아질 것 같고 좀 휴식도 더 많이 취할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직장인들도 그렇고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 삭감 없이 4.5일제를 도입하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과정에서 기업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해소해 줄 그런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실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오늘 오전 한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빈번한 쟁의와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산업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는 것도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적용 대상의 확대와 65세까지로의 정년 연장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반면에 재계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막혔던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인데 당초보다 더 강화된 내용이 예고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자본시장 공약은 상법 개정 재추진입니다. 기업의 이사는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신속하게 상법 개정해서 이재명이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서명해서 이 밖에 집중투표제 활성화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지배구조 손질 방안과 이사회 견제 강화 장치를 공약에 포함했습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을 당시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이 남발되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져 경영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어머니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제일 이제 고민이 되겠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대주주가 하려고 했던 의사결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경제단체들은 아직까지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따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통령 당선 축하 메시지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이르면 올해 여름 공포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상증자나 자회사 상장 등을 준비 중이던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방향을 제시하면서 차별화를 보여줄 것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기를 맞이했던 이전 민주당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해됩니다. 이 내용은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이전 민주당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상향하는 등 세금 규제를 강화한 문재인 전 정부와 달리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1인 가구와 청년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 확대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진행한다는 단서를 붙이며 공공성을 강조했는데 민간 공급 활성화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공과 민간 공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간 공급이 병행되지 않으면 공급 절벽이 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 쏠린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그리고 공정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이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과 수도권 광역 고속철도 추진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금융당국은 집값 폭등을 막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1억 원 정도 현금이 있으면 영끌을 하지 않고도 10억 원짜리 집을 살 수 있다고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예고된 대로라면 올 하반기에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서 안전장치까지 마련해둔 상태인데 이 지분형 모기지 도입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은 역시 새 정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보면 LTV가 70%인 비규제 지역의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최소 3억 원은 있어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매매가의 최대 40%인 4억 원을 대출이 아닌 투자 형태로 부담하고 나머지 6억 원은 매수자가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이 6억 원 중에서도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니까 현금 약 1억 8천만 원만 있어도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전 정부 금융당국에서 설계한 터라 새 정부에선 폐기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토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 주택 문제는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은데? 선택 옵션의 하나로? 10억 미만 아파트도 10억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사업 시행 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고가 거래는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근저당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은행의 참여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 소유권 등기와 관련한 세부 기준은 구체화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마 등기부에 개인 투자자의 명의와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또는 정부의 지분이 투자된 공동소유의 개념으로 아마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분형 모기지는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비상경제대응 TF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1년을 훌쩍 넘기고도 해법이 보이지 않는 의료계와의 갈등도 이재명 정부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새 정부 들어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제1의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안전한 나라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된 직후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도 포함되잖아요. 우리 홍백 사태를 염두에 둔 사명을 강조한 거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혹시라도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금 아프실 때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실까 봐 조금 걱정이 앞서는 것도 있고
치료 못 받고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무리하게 해도 누가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빅5를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이 지난달 전공의 추가 모집을 진행했지만 의정 갈등 이전의 18.7% 수준에 그칩니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전문가 의견이 존중되는 정책 결정이 있어야 하겠다.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 의료 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의정 갈등 봉합 의지를 보였지만 관련 공약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사제 등을 두고선 의료계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첫날인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하게 상승하면서 허니문 랠리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2% 넘게 뛰면서 연고점을 새로 썼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오늘 금융시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분위기 좋았는데 얼마에 마감했습니까? 네, 코스피는 지난 월요일보다 2.66% 오른 27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737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시작부터 연고점을 경신하더니 장중 오름폭을 확대하며 2770선에 안착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약 1조 500억 원, 2천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기대감에 일명 허니문 랠리가 나타나곤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종식되면서 기대감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코스닥도 1% 넘게 뛰며 750선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고요. 1369원 5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던 달러원 환율은 오후 5시 40분 기준으로 1366원 10전을 기록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책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급등했는데 어떤 종목들이었죠? 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증시 활성화 기대에 증권주가 크게 뛰었습니다. 부국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등이 10% 넘게 뛰었고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예상되며 한화 약 21%, CJ 약 12% 등 지주사들도 급등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너무 빠른 주가 흐름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향후 새 정부의 정책이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며 중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통상 지난 대선 이후에도 1년 동안은 코스피가 대체로 상승을 했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코스피 5천 시대를 공언해 왔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오늘 코스피는 이렇게 크게 급등했는데요. 대선이 끝나면서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증시 부양책 등에 대한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과 업종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엇갈릴 전망입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이후 증시가 상승하는 이른바 허니문 랠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 특별한 변화 없이 3,000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거기다가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저는 길게 봐서 5,000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공약 중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증시 정책으로 주가 조작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권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을 내놓았습니다. 또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실제로 추경을 통해서 내수를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물론 소비 진작도 되겠지만 증시에도 상당히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선 하반기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찍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새 정부의 공약 이행 속도에 따라 우리 증시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네, 이번 새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곧 마련될 예정입니다. 특히 각 후보들이 대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배당 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상속세율 인하 등이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언급됐던 세제 개편안들이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될지 이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국내 금융지주 주가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나, 우리금융지주는 지주 출범 이후 최고가를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금융주들의 상승세 배경에는 대선 기간 주요 후보들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약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주가가 많이 오른 게 투자자가 배당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졌는데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니까 훨씬 더 매력을 느낀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이동시킨 결과다. 분리과세 한도를 크게 높이면 배당 확대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고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빠져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상속세율 인하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10%포인트 낮추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상속세율 인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인하가 상위 1% 초고액 자산가에게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는 감면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세액공제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자녀 수에 맞춰 올리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주택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은 다음 달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새 정부에서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 방안이 어떻게 될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활용과 육성 방안이 이번 정부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 코인 등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 내용은 이민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당시 도입된 가상자산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이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당장 이 대통령은 증권사 매매 시스템에서 직접 거래할 수 있게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1월부터 11개 자산운용사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만큼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수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에 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도 새로운 먹거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각국이 자국 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공공요금 결제, 세금 납부 등에 활용되며 민간 영역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4월 말 기준에서 1,300만이 넘어가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해서 서로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신뢰성을 좀 더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에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기본법을 논의해온 만큼 하반기에는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소식을 외신들도 중요 뉴스로 긴급 타전했습니다. 또 각국 정상들도 축하 메시지를 잇따라 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오늘 밤 통화가 이뤄질 전망인데 김정은 기자. 네, 김정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자국과의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네. 미 백악관은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 한미 동맹은 철통 같다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우려했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중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대통령이 본인을 미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에 비유한 점을 상기시키며 미중 간 균형 외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은 차기 정상회담이 유럽과 대한민국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모든 것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할 전망이라고요? 네, 한미 양국은 우리 시간 오늘 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당선을 축하하고 한미 동맹을 확인하는 기본적인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주요 외교 현안 등을 전화 통화를 계기로 바로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대돼 트럼프 대통령과 독대할지 여부도 중요 관심사입니다. SBS 비즈 김정윤입니다. 좀 정치가 좀 믿음을 주고 신뢰를 줬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권의식을 버리고 국민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변화를 못하면 한국도 점점 쇠퇴하라고 봅니다. 하사가 상사보다 적은 상황이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사관들의 월급도 좀 신경 써서 국방에 좀 발전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정책들이 많이 융통성 있게 많이 운영이 돼야 될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잘 대응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많이 이득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손해보는 거 없이. 또한 내수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승훈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 지방에만 구름이 많겠습니다. 공기 질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한때 나타나겠습니다. 날씨는 쾌청하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서해안과 인천, 강원 산지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순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수도권은 15도 내외, 춘천 12도, 세종 13도, 대전 1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세종, 수원 27도, 인천 24도, 대전과 청주, 춘천은 28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17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울진 23도, 속초 26도, 강릉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5도, 부산 16도, 제주 19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28도, 대구 30도까지 치솟아 덥겠습니다. 전해상 맑겠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 흐리거나 구름 많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제주와 남해안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특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